요즘 퇴직 후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서울 은평구에서 58세 남성이 퇴직금 2억 원으로 카페를 열었다가 불과 9개월 만에 폐업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물가, 원두값까지 치솟는 현실 속에서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퇴직금이면 평생은 괜찮겠지라는 믿음. 정말 안전할까요? 요즘처럼 커피값보다 전기요금이 더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이라면 퇴직금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퇴직 후 내 가게 하나쯤 갖는 게 꿈이셨나요? 하지만 그 꿈이 어느새 퇴직금 도박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다가 빚과 후회만 남긴 채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실했던 삶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여보, 우리도 이제 커피 한 잔 팔면서 천천히 살자. 그 한마디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골목. 간판에 땡땡 카페로 쓰여있던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 그곳은 한때 제 아내와 제가 꿈꾸던 은퇴 후 낭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셔터가 굳게 닫힌 채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셔터 앞엔 제 이름으로 된 폐업 신고서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62, 서울의 한 제조업체에서 3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출근해서 야근까지 하던 생활. 그렇게 벌어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받았을 때 인생의 절반을 정리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TV를 켜면 퇴직 후 제2의 인생 소자본 카페 창업, 유튜브를 보면 월 매출 1,000만 원, 커피로 노후 준비 끝, 모두가 성공했다고 말하더군요. 아내도 말했습니다. 당신 커피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조그만 카페 하나 하면 좋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커피 한 잔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소자본 창업, 본사 전폭 지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점포 계약금 5천만 원, 인테리어비 6,800만 원, 기계가구 포함 총투자비는 2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본사는 말했습니다. 하루 100잔만 팔면 한 달에 500은 충분히 벌어요. 그 말이 제 귀엔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도 계산은 해보고 해야죠. 걱정 마, 여보. 본사가 다 도와준다잖아. 그 대답이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던 첫날, 아내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스프레소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고 손님이 몇 명이라도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여보, 우리 잘 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덕분에 주말마다 젊은 손님들이 찾아왔죠. 하지만 여름이 끝나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대로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새로 생겼고 그 옆 골목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가 연달아 들어섰습니다. 우리도 할인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마진이 없어요. 가격을 낮추면 손해, 그대로면 손님이 떠나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전기세, 인건비, 임대료가 빠져나가니 한 달 매출 400만 원에 순이익은 고작 30만 원. 퇴직금 통장은 눈에 띄게 줄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몇 달도 못 버텨요. 아내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저는 괜히 말대꾸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가게가 어디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날 밤 에스프레소 머신이 삐익 소리를 내며 고장났습니다. 수입이 180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말했습니다. 이젠 접어요. 우리 그만해요. 하지만 저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평생 회사에서 부하 직원 눈치 보며 살았잖아. 이건 내 이름 걸린 가게야.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가게에서 저는 매일 아침 오픈 준비를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하루 매출은 2만 원, 많아야 3만 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안냉장고를 열었는데 우유가 상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만든 커피보다 냉장고 속우유가 더 오래 버티고 있었다는 걸. 저녁마다 셔터를 내릴 때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두 손엔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굳은 살은 이제 노력의 흔적이 아니라 고집의 결과였습니다. 임대료가 연체되고 카드빚이 쌓였습니다. 결국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계약 해지건은 조만간 처리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폐업 신고서를 들고 구청에 갔습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 그 돈이 고작 도장 하나로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커피 향이 남아 있었죠. 그 향이 그렇게 따뜻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쓴내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꿈꾸고 싶었다. 하지만 꿈은 계산서 위에서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엔 또 다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카페를 접은 지 일주일째. 거실에는 커피 머신에서 쓰던 스테인리스 컵 2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죠. 아내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엔 말없이 노인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차가운 공기만 흘렀습니다. 당신, 오늘은 어디 나가요? 응, 그냥 나갔다 올게. 그 말 외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퇴직 후 나는 가장이 아니라 실패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눈빛이 나를 찔렀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이 말했죠. 아빠, 솔직히 왜 카페를 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하고 싶어 했잖아라며 제 힘을 떠넘겼죠. 그 말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하단 말 언젠간 듣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집안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통장엔 46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 폐업 비용, 위약금, 전기요금, 카드빚을 모두 갚고 나니 더는 버틸 여유가 없었죠. 그때 지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 물류센터에서 야간 인원 구한다던데 잠깐이라도 해볼래요?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야 하나. 하지만 그날 저녁 냉장고를 열었을 때 우유 한 통과 김치 반 포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반사조끼를 입고 물류센터 트럭 옆에 섰습니다. 포대 자루를 어깨에 매며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엔 숨이 찼고 허리가 끊어지듯 아팠지만 기묘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누구도 나를 실패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잠시 쉬며 자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종이컵에 적힌 들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뜨거울 때는 달지만 식으면 쓴 게 인생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왠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며칠 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을 때 탁 위에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 위엔 짧은 메모 한 줄. 게다가 배고프면 먹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를 원망만 했던가. 그때 처음으로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날부터 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다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줬습니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바리스타 교육을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받습니다. 나는 망설이다 신청서를 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과 어울리며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 첫날 젊은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기술이 아니라 온도로 기억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질문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가 만들어준 답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카페 문을 열던 그날이요. 교육이 끝난 후 나는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커피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사장님, 이 커피 향 참 좋네요. 나는 한 어르신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젠 돈을 벌기 위한 커피가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커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 남편, 이웃이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카페 망해서 정말 힘들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커피는 안 팔 거야. 대신 당신 밥에는 매일 커피 향이 나게 할게.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커피 향이었습니다. 퇴직 후 나는 한때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노는 돈으로 만든 게 아니라 관계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지금도 새벽마다 물류센터로 향하지만 그 길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내 손엔 커피잔 대신 도시락이, 내 마음엔 실패 대신 평화가 있습니다. 뜨거울 때는 달지만 식으면 쓴 게 인생이다. 하지만 식은 인생에도 다시 데워지는 순간은 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올해 70이 된 정해철 씨는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른 아침 7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손에는 낡은 텀블러, 그리고 그 안엔 직접 내려 마시는 드립 커피가 담겨 있죠. 이젠 카페에 돈 쓸 일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건 여유로운 시간이에요. 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35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에 퇴직했습니다. 그의 월 연금은 216만 원. 퇴직금은 없지만 연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감 덕분에 그는 불안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주연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해철아, 너도 퇴직금 받은 건 없으니까 뭘 해야지. 그러다 연금만으로는 못 살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벌기보다 덜 쓰는 법을 배우는 게 먼저야. 때만 해도 친구들은 그를 답답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전국이 흔들던 그때 정 씨의 오랜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 박준호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해철아, 나 카페 하나 열었다. 요즘 시니어 창업이 대세래. 너도 같이 하자. 내가 본사랑 아는 사람 있어.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며칠 뒤 박 씨가 직접 들고 온 사업 계획서를 보고 정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루 100잔, 월 매출 800만 원, 인건비 최소화, 본사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 가능. 이 문구가 그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나도 한 번쯤 내 이름 걸린 가게를 가져보면 어떨까? 마음 한구석이 요동쳤습니다. 퇴직 후 처음 느껴보는 도전의 욕망이었죠. 그날 밤 아내와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보, 준호가 그러는데 퇴직자들 카페 하면 꽤 괜찮대. 나도 가만히 있는 게 답답해서. 아내는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늘 안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 습관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그걸 굳이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를 지켜본 사람의 통찰이었죠. 정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보험이야, 평운이냐. 결국 그는 친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난 커피는 마셔도 팔진 않을게. 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시간은 흘러 주변 친구들의 절반이 퇴직 창업이라는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치킨집, 누군가는 반찬가게, 누군가는 무인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정 씨는 그저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노후 준비 부족한 5060 세대, 재취업률 역대 최저, 자영업 폐업률 78%, 퇴직자 3명 중 2명은 실패. 그 기사들을 보며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도 괜히 너무 안일한 건 아닐까? 그때부터 그는 조용히 자신의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집안 지출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매달 연금 중 20만 원을 자동이체로 생활비 비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합쳐 매달 260만 원 선에서 지출을 통제했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시키는 게 노후의 첫 번째 일이야. 그는 스스로를 가계부 공무원이라고 부르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박준호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해철아, 나 좀 도와줘. 가게가 힘들어. 대출이자 감당이 안 돼. 정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묵직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버티는 게 이긴 거구나. 2023년 여름, 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은퇴자 재무설계 강좌 포스터를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신청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같은 연령대의 전직 교사, 경찰, 간호사 등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힘들죠. 근데 우린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강사로 나온 은퇴금융 전문가의 말에 정 씨는 처음으로 연금이 가진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노후를 소비가 아닌 관리의 시간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커피를 마실 땐 집에서 직접 내렸고 끼를 아끼되 친구와의 식사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위해 산책 30분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했다. 노후란 건 결국 돈을 버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노후를 행복으로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죠. 2024년 초겨울, 정해철 씨는 오랜 친구 박준호 씨의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해철아, 나 이제 카페 정리했어. 퇴직금도 다 날렸고 이제는 카드 돌려막기야.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렸습니다. 며칠 뒤 정 씨는 전주역 앞 한 허름한 찻집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전엔 늘 말쑥하던 그가 홀굽은 채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라도 좀 살아남아라. 난 커피 향만 맡아도 가슴이 아프다. 그 말에 정 씨는 말없이 컵을 내려놨습니다. 한때 함께 웃던 친구의 몰락을 눈앞에서 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 조급함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 저녁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난 천천히 가도 괜찮아. 늦어도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의 봄, 정해철 씨는 도서관 동아리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과 은퇴자 재능 나눔 봉사팀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글쓰기, 누군가는 사진, 그리고 정 씨는 행정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하루 4시간씩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일당은 없지만 사람들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가 그에게는 월급보다 값졌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희 어머니 연금 신청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 요즘 보기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퇴직금보다 더 큰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퇴근길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 나는 관계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달 받는 216만 원의 연금 중 50만 원을 안움 통장에 따로 적립했습니다. 돈이 남는 건 의미 없어요. 내 마음이 남는 게 중요하죠. 결혼 40년 차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식탁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직접 내린 커피 한 잔. 당신 요즘 참 좋아 보여요. 아내 말에 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서야 좀 알겠어요. 우리 같은 세대는 버는 법은 배웠지만 사는 법은 너무 늦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아내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당신이 변하니까 집도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그는 오래된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공한 노후란 돈이 남는 게 아니라 함께 웃을 사람이 남는 것이다. 그 문장은 그의 삶을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2025년 봄, 정해철 씨는 지역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재무자문당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퇴직금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연금은 여러분의 과거가 준 선물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새로운 도전보다 더 큰 용기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부터 천천히 살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커피잔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도 저 커피처럼 뜨겁게 내릴 때보다 식었을 때 향이 진하구나.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산책을 하고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당신 오늘은 커피 말고 차 한잔 어때요? 좋아요, 여보. 오늘은 향이 좋은 하루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엔 조용한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카페도 창업도 없었지만 그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 속에서 마음의 이자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망친 친구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면 정해철 씨는 시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혜 그는 말합니다. 젊을 땐 돈이 나를 지켰지만 늙어서는 내가 돈을 지켜야 하더군요. 그리고 그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노후의 공부예요. 카페 간판 대신 그는 오늘도 행복은 시간의 향기 속에 있다라는 문구를 마음에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 문구는 그가 평생 일에 얻은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퇴직 후 창업을 고려하는 50대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 통계청 보도자료와 주요 언론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30%대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며 10곳 중 약 7곳은 창업 후 5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층 자영업자가 급증하여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약 210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기초로 창업을 통해 노후를 설계하려는 시니어들에게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45세 이상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폐업 위험이 젊은 창업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령 창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 노동자보다 10%에서 25% 낮고 소비 수준도 5%에서 10%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영업을 자발적 선택이 아닌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시작한 경우 주관적 행복감과 정신건강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됐다. 이는 창업이 단순히 경제활동의 수단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과 불안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은퇴 이후의 소득 구조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국내 연금제도의 구조상 직장연금이나 기업연금이 충분히 보완되지 못하고 있어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 없이 창업이나 개인 투자에 의존할 경우 노후 빈곤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연금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삶의 만족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장기 패널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재취업 형태로 소득 활동을 유지하는 시니어 세대는 완전 은퇴자보다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건강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유지와 자존감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다양한 통계와 연구 결과들은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퇴직금으로 무리한 창업을 시도하거나 단기간의 수익을 기대하는 노후 설계는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소비를 관리하고 위험을 분산한 안정형 노후 설계가 결국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평안을 지키는 길임을 보여준다. 창업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잃어버린 퇴호는 쉽게 되찾기 어렵다. 노후의 진정한 준비란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 모든 통계 속에 담겨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층의 일자리 창업 지원을 위한 법률과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인고용 및 사회활동지원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가 창업 또는 기업 설립을 할 경우 자금 지원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령 창업자에 대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촉진법은 고령친화 산업을 지원하여 고령자 생산품 구매를 우선하고 고령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구조를 만들어 노년층이 창업이나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컨대 서울시는 시니어 뉴스타트 지원센터를 통해 시니어 대상 창업교육, 바리스타 과정,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해왔고 이처럼 지역 단위 교육 상담 기반이 고령자의 재취업 창업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 또한 2025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마이크로기업 희망 리턴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폐업 이후 재취업 재창업 전환을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을 2,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리장기 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OECD 자료는 시니어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대상 네트워크 지원, 창업교육 강화, 금융접근성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고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고령 창업자에 대해 맞춤형 멘토링과 연계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퇴직 시점부터 은퇴 후 수입 구조보다 은퇴 후 지출 구조를 정리하고 연금사회보험 저축 기반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만약 창업이나 자영업을 고려하신다면 본사 지원이 큰 프랜차이즈보다는 작은 초기 자본으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시니어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창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교육구조금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창업 실패 시 대비책으로 지자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사업이 어려울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고 저이자 대출로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준비된 정책을 활용하면 창업 실패 시 노후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지면 예산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엔 지원이 줄어듭니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실제로 상담을 신청하고 등록해 두시는 것이 일종의 FOM을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꿈꾸신다면 성공담보다 정책과 제도를 잘 활용한 준비형 노후가 더욱 현실적이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평생 일만 하며 달려온 인생, 퇴직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한 번쯤 멈춰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누군가는 설렘에, 또 누군가는 후회에 잠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인생의 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오랜 시간 향기를 남기듯 노후의 산도 준비와 깨달음이 있다면 그 향기는 세월보다 더 깊게 우리를 감싸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퇴직 후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 그는 믿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뛰어들었지만 냉정한 시장은 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죠. 그가 쏟아부은 건 단지 돈이 아니라 한평생의 땀과 자존심, 그리고 가족의 신뢰였습니다. 그가 무너진 건 사업이 아니라 그가 쌓아왔던 인생의 평온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인생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욕심 대신 지혜를, 불안 대신 준비를 택한 사람. 그는 퇴직 후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내가 주인이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나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연금과 저축을 지키며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이어갔고 돈보다 가족의 웃음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의 하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녁 밥상 위에 된장국 냄새와 아내의 미소가 그에게는 세상 가장 값진 부부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단지 운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세상과 싸웠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세상과 함께 살겠다며 배우고 또 준비했죠. 하나는 고집이었고 하나는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었고 하나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를 외쳤고 지켜낸 사람은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부자가 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킬 줄 알 때 머무른다는 걸 두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불안한 자유인가요? 안정된 평화인가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속도에 맞춘 나만의 리듬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노년 아닐까요?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재취업 교육, 창업 상담, 연금 설계, 노후 금융 컨설팅. 이제는 몰라서 놓치는 시대가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퇴직금이 아닙니다. 그 돈보다 더 귀한 삶의 균형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게 이어가며 하루하루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성공적인 노후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나를 지키는 성공, 돈을 사는 여유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리는 여유.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지막 인생의 목표일 겁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인생은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 그리고 또다시 일터로 나가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하세요. 무너진 사람의 인생에서 배우고 지켜낸 사람의 인생에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늦게 피는 꽃은 더 오래 향기롭고 천천히 걷는 사람은 더 멀리 갑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출발이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 길 끝에는 돈이 아닌 평안이, 성공이 아닌 사람이, 불안이 아닌 웃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노후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오래오래 웃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평생 일했는데 노후엔 보험료로만 산다. 서울 양천구의 61세 이정호 씨는 매달 35만 원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수입은 국민연금뿐인데 병원비 걱정 때문에 해지도 못한 채 연금이 들어오자마자 보험사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내는 그 보험료, 정작 은퇴한 지금의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자 10명 중 8명이 쓸모없는 보험으로 매달 30만 원 이상을 잃고 있다고요. 그 돈이 10년이면 6천만 원.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반드시 해지해야 할 보험 3가지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평생 모은 돈이 내 손이 아닌 아내 손으로 빠져나간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겨울비가 내리던 날 경기도 부천의 한 재래시장. 허름한 잡화점을 운영하던 68세 박인수 씨는 카운터 위 영수증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번 정확히 같은 금액 땡땡 생명 자동이체 31만 2천 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이 이제는 밥값보다 먼저 떠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보험이야? 엽하게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죠. 그게 해지하면 손해야. 10년 넘게 넣었는데. 그 말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플까?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그 혹시 하나 때문에 그는 지금도 매달 그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인수 씨는 35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엔 아내와 함께 작은 잡화점을 차렸죠. 오전엔 손님이 드물었지만 점심 무렵이면 시장 노인정에서 돌아온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러 인수형, 건전지 2개 줘봐요 하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가게엔 늘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 흐르면 그는 말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눈은 어딘가 먼 데를 향했습니다. 그곳엔 늘 젊은 날의 자신이 있었죠. 그때 그 보험, 그땐 잘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게 문을 열자마자 아내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병원에서 연락 왔어. 정기검진 결과가 좀 이상하대. 순간 인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할 때 들어둔 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 싶었죠. 하지만 막상 병원비를 계산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들려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고객님, 그건 사망보장형 종신보험입니다. 생존 중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날 밤 인수 씨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신보험 계약서. 글씨는 희미했지만 매달 30만 원씩 15년 납입, 사망 시 1억 시급. 그 돈, 나는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었구나.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내 노후를 위해 쓰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혹시 모를 약속으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며칠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보험을 해지할까 하는데.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우리한테 남겨주려는 거잖아. 그냥 유지해요. 순간 인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걸 들었는지, 누굴 위해서였는지. 그는 차마 딸에게 아빠는 이제 남겨줄 돈보다 살아갈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시장 끝 작은 분식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었습니다.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오래된 광고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종신보험. 그 문구가 이상하게도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봉투를 다시 꺼내 들고 해약 환급금을 계산했습니다. 5년 동안 낸 돈 3,600만 원. 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2,900만 원. 700만 원 손해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불필요한 보험료는 노후 파산의 주범입니다. 금융감독원 캠페인 광고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네. 내가 지켜야 할 건 죽은 뒤의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였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가게 문을 열기 전 보험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해지하려고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수화기 넘어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처음으로 제 인생에 돈이 남는 기분이거든요. 그의 눈가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함께 묘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가게 문을 여니 시장의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누군가의 박 사장님, 커피 한 잔해요.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는 그날 처음으로 커피를 사 마시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노후를 시작하는 것 같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박인수 고객님, 이전 보험 해약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다시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전화기 너머 상담원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급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지. 그의 얼굴엔 지난 세월보다 더 깊은 주름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카메라는 천천히 멈춥니다. 박인수 고객님, 환급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인수 씨의 귓가에서 며칠째 맴돌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서류에는 복잡한 단어들이 가득했죠. 사업비 공제, 해약 공시이율, 중도해지 조항. 읽을수록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다음 날 그는 직접 보험사 지점을 찾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 해약금이 왜 줄었는지 좀 물어보려고요.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들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상품은 15년 전 상품입니다. 초기 사업비 공제가 크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하시면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인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사업비라는 단어만 메아리쳤습니다. 내 돈으로 사업비를 떼어가고 그걸 모르고 15년을 낸 거야? 그의 얼굴에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럼 내가 15년 동안 낸 돈은 도대체 뭐요? 아플 때 못 쓰고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면 그게 보험이요? 장난이요? 직원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인수 씨의 마음속엔 이미 오래된 분노와 허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냥 손해가 좀 크대. 그래도 해지 잘했어. 이제 매달 빠져나가는 돈 없잖아.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인수 씨는 그 미소가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죠. 아내와 딸에게 부담되지 않게 살자. 그게 내 남은 인생 목표다. 그는 그 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으로 안심하려다 오히려 마음을 잃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리움이 남는다. 그 노랫말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의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오래된 걸 하나 정리했어. 에이, 그래도 이제 좀 편해졌겠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안에는 새로 얻은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수 씨는 근처 노인정에서 열린 금융 상담회를 찾았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똑똑한 금융 습관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강사는 말했습니다. 60대 이후의 보험은 위험을 막는 보험만 남기고 희망을 파는 보험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진짜 자산입니다. 그 말에 인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고 싶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진짜 자산이다. 며칠 후 딸 소영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보험 해지했다며?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래, 이제 매달 나가던 돈이 안 나가니까 좀 살겠더라.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날 아빠한테 너무 이기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땐 몰랐어요.
아빠가 그 보험을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 말에 인수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아빠가 매달 내던 그 돈, 이제 제가 아빠한테 내드릴게요. 그 대신 병원도 좀 다니고 여행도 가요. 그 순간 인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아빠가 진짜로 사보려 한다. 그날 밤 그는 가게 불을 끄고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끝 골목에는 오래된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박인수 씨?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영수증 한 장. 땡땡 생명. 자동이체 31만 2천 원. 그는 그것을 접어 라이터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사라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오랜 후회 대신 묘한 평온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기분이네. 박인수 씨는 지금도 그 시장에서 작게나마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보험료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커피 한 잔 값, 손주 간식비, 그리고 소소한 행복의 값입니다. 그는 가끔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니 돈보다 무서운 건 두려움이더라고. 혹시 몰라서 시작한 게 결국 나를 묶더라. 이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죠. 박 사장 말이 맞아요. 살아있을 때 내 돈이 나를 위해 써야 진짜 복이지. 라디오에선 다시 옛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겨울의 찻집, 그 멜로디에 맞춰 인수 씨는 조용히 가게 셔터를 내립니다. 그리고 화면엔 한 줄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죽은 뒤의 보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작은 공원 벤치, 매일 아침 일찍 산책을 마치고 앉아 신문을 펼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혜수. 한때 대기업 인사팀에서 35년을 근속하다가 63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는 퇴직금 1억 6천만 원과 국민연금, 그리고 회사 퇴직연금으로 지금도 월 24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노후 뒤에는 한때 주변에서 이 사람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재미없다고, 퇴직 전 정혜수 씨는 늘 동료들 사이에서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혜수 형, 그 나이에 아직도 저축이요? 요즘 사람들은 주식이 대세라던데요? 아냐, 나는 손해볼 일은 안 해. 내 돈은 내 평생을 지켜줄 친구니까. 그는 늘 같은 원칙을 말했습니다. 내가 안 볼 때도 새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라. 회사에서는 매년 보험 설계사들이 찾아와 새로운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종신보험 인기 많아요. 은퇴 후 자녀에게 유산도 남기고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자식에게 유산보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걸 남기고 싶어요. 그는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이 끝나는 날, 가장 먼저 한 일이 개인 실손보험과 간병보험을 다시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15년 전 들어둔 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은 다들 그 돈 손해본다니까 왜 해지해요 하며 만류했지만 혜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죽으면 받는 돈이잖아요. 난 살아있을 때 쓸 돈이 필요해. 퇴직 후 첫 해, 혜수 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퇴직 직후 자유로움을 만끽하던 그는 어느 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정혜수 씨, 혈압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검사 결과 초기 뇌혈관 질환 가능성. 의사는 꾸준한 약 복용과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비급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급여 검진비만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는 침착했습니다. 이래서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거였지. 그는 보험 청구서를 꺼내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며칠 후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보험금 입금 78만 4천 원.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잘한 결정이었어. 만약 그가 그때 종신보험만 남겨두고 실손보험을 끊었다면 그 돈은 전혀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아픈 몸으로 죽은 뒤에 받을 돈을 바라보는 건 그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의 지인 중 한 명인 박철수 67세 씨는 혜수 씨와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내줘야 해서 종신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마음이 편하더라고. 철수 씨는 매달 40만 원 넘는 보험료를 냈지만 정작 아플 땐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 씨가 시장 한복판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혜수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수야 괜찮아? 혜수야 나 그 돈 다 냈는데 보험금은 나 죽어야 나온대? 그 한마디는 혜수 씨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구나 늙고 병든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 그는 다음날 아침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과 연금 구조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실손보험, 간병보험, 퇴직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은행 예금과 채권형 펀드까지 그는 세세한 금액을 기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방패야. 내가 병이 나도 이 방패가 나를 지켜줄 거야. 2025년 대한민국의 고령층 의료비는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했습니다. 간병비, 치과치료비, 그리고 약값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노후엔 병원비가 가장 무섭다. 그러나 혜수 씨는 그 속에서도 비교적 여유로웠습니다. 그의 보험료는 매달 13만 원. 그는 나머지 20만 원을 국민연금 외 저축으로 돌렸습니다. 이건 내 용돈이야. 내가 쓰는 내 월급이지. 그는 그 돈으로 주 2회 요가를 배우고 한 달에 한 번은 지역복지센터에서 시니어 금융교육 자원봉사를 합니다. 박 사장님,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어렵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내 이야기가 바로 증거야. 나도 똑같았어.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정리한 종신보험 때문에 동창들에게 농담 섞인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야, 너는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갈 거냐?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내가 행복해야 남은 사람도 편하지 않겠어? 그의 말에는 자신감보다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죽음을 대비하기보다 삶을 준비하는 태도.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딸 정은영 37세 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옆 동네로 이사 와요. 손주도 매일 보고 제가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드릴게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 은영아. 아빠는 잘 살고 있어. 아빠는 너희 덕분에 사는 게 아니라 아빠 덕분에 너희가 편해야지. 그 말에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준비된 노후구나. 혜수 씨는 퇴직 후 6년이 지난 지금도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며 그 어떤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여전히 일정한 금액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의 얼굴엔 세월이 아닌 확신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퇴 후 재정관리입니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빚이 아니라 이자처럼 쌓여가는 중이야.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퍼졌습니다. 그 노을빛 아래 그는 지난 세월의 불안 대신 지금의 평안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2025년 초봄, 서울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수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혜수 고객님, 간병보험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입하신 상품 중 간병인 지원 특약 갱신 안내드리려 합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일 중요한 보험이죠. 그날 오후 그는 평소처럼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갑자기 어점증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머리가 어지러. 아내가 놀라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는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간병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유지해왔던 간병인 지원보험. 며칠 후 보험사에서 간병비 지급이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간병비 월 180만 원, 3개월 지급 승인.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고 해지 안 했지. 그 돈 덕분에 그는 아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 햇살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안다. 퇴원 후 그는 예전보다 천천히 걷게 됐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쥐고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그는 불현듯 옛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그 돈을 그냥 묻어뒀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못 그랬을 거야. 이후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후 금융 멘토링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경험을 나누려 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종신보험 끊고 실손보험만 남겼을 때 주변에서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비 걱정 없이 살아요. 그 말에 듣고 있던 70대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도 종신보험 든다는데 그 말 꼭 해줘야겠어요. 그는 손수건을 건네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혹시 모를 미래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가 병원에서 회복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딸 은영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병원비도 그렇고 간병비도 많이 들었죠? 아니야, 다 보험에서 나왔어. 보험에서요? 그래, 아빠가 예전에 해지 안 하고 끝까지 가져간 간병보험 있잖아. 딸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그거 진짜 잘하셨어요. 그래, 그때 주변에서 다들 돈 아깝다 했지만 결국 이게 아빠를 살렸지. 은영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왜 늘 살아있을 때 쓸 돈이 중요하다고 했는지.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밥상과 두 잔의 차가 놓였습니다. 혜수 씨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유산 남기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짐이 안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게 진짜 효도야. 그 말에 딸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도 그렇게 살게요. 돈이 아니라 삶을 남기는 사람이 될게요. 2025년 여름, 혜수 씨의 하루는 다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엔 동네 체육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오전엔 복지관에서 재무상담 자원봉사를 하며, 오후엔 커피 한 잔을 들고 집 앞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습니다. 그는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 퇴직연금 90만 원, 소액의 예금이자와 배당금으로 총 230만 원 남짓한 생활비를 꾸려갑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불안하지 않다는 게 제일 큰 복이지. 가끔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찾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혜수야, 너는 왜 이렇게 편해 보이냐?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내 삶의 보험에 가입했거든. 그건 지금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 초대되었습니다. 정혜수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뒤에 돈을 걱정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나를 지키는 걸 먼저 걱정했어요. 그게 나를 살렸고 내 가족을 웃게 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방송국을 나서던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때의 퇴직자, 한때의 가장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작게 접힌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한다 하지만 사실 준비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야. 내가 나를 믿는 그 마음 말이야. 그리고 화면에는 조용히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준비된 사람의 노후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혜수 씨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작게 사라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한 번도 잃지 않았던 안정감이라는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얼마나 내 노후와 건강 비용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가입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국민건강보험상에서 쓴 진료비가 지난해 31조 원을 넘어섰고, 한 해에 고령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약 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올해 1분기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이 쓴 진료비가 약 10조 원을 넘었으며, 그중 절반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소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노후의 현금 흐름을 직접 위협하는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1인당 연간 총 의료요양비 지출이 약 1,500만 원 수준에 달했고, 이 중 장기요양 서비스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나라의 평균 국내 총생산 대비 장기요양비 지출이 약 1.5% 수준이며, 고령화가 빠른 국가들에서는 이 수치가 2%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노후의 병원비와 간병비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현실 속에서 매달 지출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한 정혜수 씨가 했던 선택, 즉 실손과 간병 보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고비용 보험료를 줄이는 행동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 입증되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개인 경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 속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경제적 현실에 대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사례 속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한 사람의 현명한 선택이 노후의 평안을 만들기도 하지만 제도의 뒷받침이 없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변화와 우리가 바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보죠. 현재 정부는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기요양 15등급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가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치매 노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는 현실적인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센터를 통해 병원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어르신들이 일정 기간 간병 서비스를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가족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까 하는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통해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순천시는 노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의 건강관리와 식사, 주거환경 점검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복지 비용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이 내 집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운영하며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종합적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30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상담 후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 저축 구조를 바꾼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노후 재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폭증 문제를 겪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본인이 비용을 541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개인 부담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이 제도를 통해 간병비 파산, 즉 가족 전체가 돌봄 비용 때문에 무너지는 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들이 스스로 건강관리와 재무관리를 배울 수 있는 세이프티 라이프 스쿨을 운영하며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보험 정리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네덜란드 역시 장기요양을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적 공동부담으로 보고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노인 간병비를 국가가 직접 지급합니다. 거기에 더해 재정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노인들이 보험 상품을 스스로 비교하고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문제이며 제도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안전망이 완성된다. 한국과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 리모델링 상담 창구를 운영해 60세 이상 고령층이 스스로 자신의 보험 구조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최근에는 AI 기반 보험 비교 플랫폼과 연계해 불필요한 중복보험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분도 내 보험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첫째, 내 통장에서 나가는 보험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실손, 간병, 그리고 연금보험까지 월별로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그 자체가 현금 흐름 지도가 됩니다. 둘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시청복지과에서 노후 준비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내 연금 수령 시점과 생활비 구조에 맞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셋째, 지금 가입 중인 보험 중 사망보장형 상품이 있다면 해약 전 반드시 보험회사 고객센터에서 감액완납이나 연금전환 특약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해약보다 훨씬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의 첫걸음은 지출의 관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건강교실, 노인운동교실, 치매 예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운동과 사회활동이 병행될 때 의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보험을 끊거나 유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흐름을 주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가 제공하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개호보험으로, 네덜란드가 장기요양제도로 노후의 두려움을 줄였듯 우리도 지역사회와 제도를 신뢰하고 스스로의 재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 보험 내역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진짜 보험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준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봄빛이 남아있는 저녁, 누군가는 통장 잔액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누군가는 그 잔액으로 커피 한 잔을 사며 웃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누군가는 불안 속에 잠들고 누군가는 평온 속에 깨어납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의 두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보험료에 묶여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던 박인수 씨, 그리고 그 반대로 살아있는 나를 위해 노후를 준비한 정혜수 씨. 인수 씨의 인생은 늘 혹시 몰라서로 시작해 이럴 줄 몰랐다로 끝났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들었던 보험이 결국 자신을 묶는 사슬이 되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내 돈을 마음껏 써보지 못했습니다. 아팠을 때도 외로웠을 때도 그는 숫자만 바라보며 버텼죠. 반면에 수 씨는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돈보다 오늘을 지켜줄 방패를 먼저 챙겼습니다. 실손보험 하나, 간병보험 하나, 그 작은 준비가 병원 침대 위에서도 가족의 얼굴을 보며 웃게 만들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에 돈이 남는 기분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어떤 이는 불안 속에 보험을 쌓고 어떤 이는 지혜로 평안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퇴직 후의 고요한 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갈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년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용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을 돌보는 사람, 보험을 이해하고 줄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인생의 재정비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로 그동안 새어나가던 돈이 멈추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통장 속 자동이체 내역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 숫자들이 당신의 행복을 빼앗고 있진 않나요? 정혜수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새벽에 공기를 마시며 걷고, 가게 앞에서 이웃과 커피를 나누고, 가끔은 딸에게서 온 손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는 큰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이 없다는 것, 그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부였습니다. 박인수 씨가 병실 창가에서 이게 다 무슨 일인지라며 중얼거릴 때 정혜수 씨는 같은 햇살 아래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그의 미소는 말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지, 노후에 어떤 보험을 남길지, 어디에 마음을 둘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얼굴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노후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살아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단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보험을 정리하거나 상담을 신청하거나 그냥 내 인생의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고 당신의 가족을 지키며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선물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같은 길 위에 서겠죠. 그때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나는 준비했기에 두렵지 않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겠죠.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삶 전체의 빛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노후를 스스로 지켜내겠습니다. 그 다짐이 당신의 가장 따뜻한 노후를 불러올 것입니다.